자,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이런 그 무의식 세계로 돌아간다, 넘어간다. 이게 초현실이다. 자,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 또는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 문학, 예술사조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런 그 무의식이 이제 발견되면서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 최대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의식의, 인간의 무의식의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꿈이 뭐냐, 이걸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현몽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하지만은, 자, 우리 자신의 지성이나 교양, 논리와 가치관 등은 모두 의식의 영역에 형성된다. 의식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 초자, 그것은 도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현실적인 모든 생각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초현실주의. 벗어난다 하니까는 뭐 저기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 벗어난다는 바로 무의식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곧 자와 초자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 심리의 심층, 바꿔 말하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성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든다. 자, 그럼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 또 많습니다. 그 첫째가 프로이드의 무의식입니다. 프로이드는 심적 현상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은 정신 분석의 수법에 의해서 비로소 의식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의사가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 분석을 하고 되게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이걸 씁니다. 이 무의식의 심적 내용은, 근데 이 프로이드는 좀 약간 말을 독특하게 했어요. 그 내면에 분출되지 않은 욕망 덩어리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그 욕망 덩어리를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학자는 그걸 리비도라 했습니다. 리비도. 그럼 리비도가 뭐냐? 성욕입니다. 성적 욕망. 이 성적 욕망이 바로 그 근원적인 밑바탕이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에로스와 문명 뭐 해서 이 대단히 그 성의 문제를 중요시했죠. 근데 프로이드 이론을 좀 보강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융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융이라는 사람은 그런 성적 욕망만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적 집단적인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하나의 내면적인 무의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뱀을 보면 좌우간 모두 다 발발 떱니다. 왜 떠냐 이거예요. 왜 떠냐? 뱀을 보면 왜 우리는 떠냐? 뱀의 조상이 브론토사우루스인가요? 옛날에 거대한 짐승이 그 퇴화돼서 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주 빙하기 이전에 인간들은 그 거대한 그런 맘모스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떨고 살다가, 그렇게 사실은 이 맘모스종이 일종의 그런 뱀과 도마뱀과 같은 종류죠. 사실 하도 인간들은 그때 당해서 그런 무의식이 잠재적으로 있어서 그런 소위 뱀 비슷한 거, 도마뱀 비슷한 것만 나타나면 모두 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할까? 백의민족. 그것도 한국인들이 옛 조상들부터 어떤 흰 것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무의식은 성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집단 무의식,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 그런데 최근에 와서 라캉이라는 사람은 다시 또 이것을 이론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꿈이라는 것은 억압으로 압축된 의식의 암시적 치환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인간 의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런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요, 어려서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다른 애가 울면 나도 울어요. 왜 그래요? 다른 애가 우는데 왜 내가 따로 울죠? 그러니까 나하고 남을 구분 못해요. 다른 애가 우는 것은 바로 내가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와 내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세계, 이게 상상계입니다. 동일시 상태죠. 그런데 이런 심리는 어려서만 그런 게 아니라 크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사물과 동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남편이, 아내가 좀 내 마음 같았으면 아닙니까? 그게 동일시 욕망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너와 내가 좀 동일했으면 하는 그 동일시 욕망을 갖습니다. 그게 어린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는 상상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려서 엄마가 나의 유일한 내가 바로 엄마고 엄마가 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와 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 보니까 엄마에게는 아빠가 있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바로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 아빠가 따로 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절제라는 걸 알게 되고 참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엄마는 내가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이, 언어가 발달한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좀 본래의 모습을 또 찾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동일시적인 사고방식, 상징적 사고방식, 현실적 사고방식, 이 세 가지가 계속 맴도는 것이 인간이다. 이걸 알아야 좀 현대 좀 그래도 인간이 뭐냐?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때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벌써. 융은 집단적인 어떤 경험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동일시적인 그런 사고가 있고, 상징적 사고가 있고, 또는 현실적 사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인간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캉을 모르면 현재로서의 어떤 유식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프로이드 어쩌고 하면 그거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성이 바로 인간을 지배한다. 그거 다 1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라캉 정도는 와야 그래도 좀 뭔가 지식인이다라든지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죠. 이런 정도로 이제 무의식 세계, 이제 초현실주의 운동이 나왔습니다. 초현실주의에서는 그래서 그럼 뭘 하자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 그만둬요. 초현실주의는 중간에 초현실주의, 어법의 무시, 의미와 논리성의 거부 등 모든 전통적 가치와 모랄의 기성사회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고자 하였다. 왜? 이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상시를 보면 뭐 띄어쓰기도 않고 막 그냥 개판 치는 것 같고 왜냐 이거 왜 그랬냐 이거 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어법은 다 의식의 어법입니다. 의식. 다시 말하면 이성의 어법입니다. 의식의 어법이다 이게. 현실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어떤 제도와 인식과 그런 것들의 얽매인 어법이다 이거요. 그게 다 의식의 어법이요. 이 의식의 어법을 부정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문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법의 것이 의미와 논리성의 거부. 논리라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 다 이성적인 사고, 의식적인 사고입니다. 그걸 거부하자. 자, 그래서 그럼 초현실주의적인 방법을 어떻게 시를 쓰자는 것이냐? 그래서 초현실주의 방법, 초현실주의적인 방법이 뭐냐?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즐겨 쓰던 시의 수법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동기술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식이나 의도 없이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적 상태로 대할 때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이미지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말은 쉬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내가 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야지. 그럼 봄 하면은 봄 오면은 진달래꽃도 있고 뭐 따뜻한 바람도 있고 뭐 개나리도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첫 절에는 개나리에 대해서 쓸까 두 번째는 뭐 진달래에 대해서 쓸까 논리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인 창작입니다. 여러분들 시 쓸 때 거의 다 의식적으로 창작하지 무의식적으로 쓰는 법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제정신 가지고 쓰지 그냥 뭐 잠꼬대처럼 씁니까? 자, 주어 하나 나는 하고서 그 다음에 뭔 말을 넣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입니다. 어디가 의식적으로 써요. 뭐 시를 상상으로 쓴다니까 뭐 상상이니까 뭐 상상이 어디 하늘서부터 올라가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쓴다는 건 논리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근데 산에는 하늘이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주어가 있으면 수어가 있어야 되고 뭔가 목적어도 있어야 하고 보어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의식적인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현실주의 방법에서는 자동기술법이라는 건 그 논리적이고 그 합리적인 문장법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난다. 그럼 벗어나면 그래서 이들의 원리는 그런 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낸다. 그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런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생각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머릿속으로 까마귀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하늘이 지나간다. 별이 지나간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우연히 나오는 생각 떠오르는 이미지 그걸 그대로 쓴다. 이게 자동기술법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얘기는 물론 아니죠. 아니지만은 주장은 그래요. 자, 그래서
자동기술법을 사용함으로써 초현실을 작용하는 무의식의 자유로운 분출을 통해 의식과 일상의 미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참된 자의식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세계, 그 넓은 무의식 세계를 개척하자.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시는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그의 비극적이고 지적인 반응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인 반응의 당대의 시적 상황에 비춰볼 때 한국 시의 주지적 변화를 대변한과 동시에 현대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아니 그거 뭐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그게 뭐 시냐 또는 막 그런 시를 쓸 수가 있느냐 뭐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백남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백남준 아시죠? 예. 비디오 작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전자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상야릇한 빛을 반짝반짝 해가면서 뭐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이거 미친 짓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구도의 원근법을 이용해서 음향을 하고 뭐 이게 바로 미술의 원리인데 번쩍번쩍 이거 뭐 스위치 눌러가지고 이게 무슨 장난이냐 미친 짓이냐 했어요. 백남준 보고 그랬죠 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백남준이 미친놈입니까? 오히려 천재로 인정해주고 이 지상에서 최초로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존의 어떤 가치나 인습 속에 얽매가지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만 작품을 또 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남의 작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 좀 어려우신데 좀 쉬시죠. 너무 어려우셔요. 좀 쉬었다 해야겠는데. 어차피 그 시간 난 간단히 끝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시간이 좀 쉬었다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 오세요. 하려고? 저기 약속하고 거기 내려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그래서 그냥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그냥 괜찮으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네네. 못 가봐서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 것. 네, 저도 좀 죄송해요. 정리를 못해서 그냥 예. 네. 네. 아유, 이렇게 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이 여러 번 오셨다 보니 나를 전부 사기로 나는데 일기 후반 2000
절제 수술을 했죠. 왼쪽이요. 왼쪽 절제 수술. 거기 켜달라고 하세요. 네. 그거 제가 이건 경험이었죠. 어느 경우 세브란스 가세요. 그게 서울이 집이 가까워서. 하나님보다도 그 이제 수술을 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4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번을 하고 보니까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리고 글쎄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더 확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아니고 그것은 부자가 어떻게 책임지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서도 쉬어봅시다. 아주 말기도 아니고 기다려보고 그것만 하고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11일 날 3월 10일 1차는 뭐 그냥 잘 통과해서 상관없다 이상인 날을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시간생활하고 그렇습니다. 완전 여기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하루를 살아도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마음이 공기 많이 들어서 네, 먹는 것도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좋다는 것도 언제 오셨어?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는 잘해줘요. 오래간만에 참 행복하게 사는다. 그러지 않아서 계속 경쟁심 여기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근데 와보니까 살 만큼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일도 할 만큼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난 이렇게 나가는구나.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연세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살아오는 과거를 아니 왜냐 믿어서 있는데 그래서 나 저기 그런 아쉬움을 일 좀 하고 오느라 그래요. 왜 아까 그 누가 차 타고 뭐 훔쳐갔다고 그래서 일단 타놓은 거 시기라도 저기 화장실 저 어떻게 타시오? 내가 드릴게 그럼. 자. 아니 내가 아니요 누구요? 저기 연장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먼저인가 그러네. 아이,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나 저기 제네시스 승차를 누가 가져간다는 줄 알았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지 않게 아니 옛날에 어디 저 스위스 가가지고 세면대에 식
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갔다가 지서에다가 신고했어. 왜 그걸 가져왔느냐고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 사람이 찾아가지 이런 거 찾아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한국말이요. 한국도 핸드폰 가지고 이 사람은 시조시. 네, 알겠습니다. 지서가 신고했어. 되네. 저기 좀 앉아보세요. 우리 박사님 지금 3개월째 저기 쉬셨는데 제가 졸랐어요. 이달부터 좀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한 30분씩 해서 그냥 해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냥 떼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많이 나와 고맙고 우리 박사님한테 해보시라고 박수 한번 더 쳐줍시다. 연락을. 저도 조용히 그냥 이렇게 1시간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이 강의 내용이 뭐 이게 짤막하게 그래서 요걸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예. 다음 달에 좀 연결해서 해야지 지금 계속 하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이상에 대해서 이 초현실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제 저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내용들의 전부입니다. 그럼 실제 작품에서 이상에서 봐야 할 것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서 우선 이상을 보면 꼭 두 가지가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요. 하나는 날개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감도라는 시. 그리고 이제 오감도 말고 또 유명한 시가 바로 거울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개, 오감도, 거울 요 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개는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얘기의 시작은 말이요. 그 33번지에 18가구, 18가구가 사는 집단촌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인형문도 있지만은 구조가 흡사 이와 같은 집.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종산 폐하리 가보면은 홍등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홍등가의 역사는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은 나폴리인가요? 그쪽 유명한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져서 아주 몰살된 그런 도시. 그러면 거의 1500년 전인데 거기도 유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 33번지 18가구에 그런 집들 속에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데 내 방은 아내의 방을 거쳐 미닫이를 열어 들어갈 수 있다. 내 방은 항상 음침하고 나는 밤낮 잠을 잔다. 아내에게는 매일같이 손님이 온다. 아내가 외출을 하면 나는 그 틈을 타서 아내 방을 구경할 뿐이다. 이 정도만 봐도 나라는 존재가 뭐 해먹고 사는지 알 수가 있죠. 결국 아내가 몸을 파는데 그 뒷방에서 앉아서 얻어먹고 사는 놈이 바로 이 나예요. 그럼 아까 내가 뭔 얘기했습니까?
자의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문학사조 속에 자의식의 문학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도 자의식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들 속에도 아주 난해한 시를 쓰는 사람들 대개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뭔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아내는 손님을 두고 간 돈 중에서 은 한 푼을 내 머리에 놓고 간다. 어느 날 나는 아내가 사다 준 벙어리에 모아둔 돈을 몽땅 변소에 던져버렸다. 벙어리에 돈을 넣는 것이 권태롭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내가 돈을 주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건 똥통에 갖다 버려요. 이 사람 그러니까 돈하고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하고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권태로워요.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반항입니다. 나는 하루는 나는 거리로 나갔다. 변한 거리를 피곤했으므로 생각하는 일조차 흰 곳에 돌아왔다. 아내의 방을 열어보니 손님이 와 있었다. 제의식이 휘말려쳤다. 밤이 깊어서 손님은 떠나 나는 아내 방에 들어가서 낮에 얻은 은하와 바꾼 지폐를 도로 쥐어주고 아내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다. 며칠 뒤에도 그리했다. 아내하고 동거하는 적 3일 후에 아내가 미닫이를 열고 먼저 나를 이끌었다. 조촐한 음식까지 차려두었다. 나는 어떤 선고가 내려지나 않을까 뒀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내의 방이 몹시 아쉬웠다. 그러나 내게는 돈이 없으므로 울고 있었더니 아내는 내게 돈을 주며 자정이 넘거든 돌아와라. 돈 주면서 그 전날 일찍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주고 넌 저녁 늦게 들어라. 그리고서 그날 밤 나는 피를 한 방마저 기었고 감기에 알아누웠어요. 누웠더니 아내가 나한테 매일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뭔 약이냐? 수면제 였습니다. 그냥 매일 수면제를 먹여서 재웠어요. 자, 그래서 나는 몹시 서운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산으로 갔다. 나는 그 약을 먹고는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아내의 방을 지나려다 기어코 못 볼 것을 또 보고 말았다. 아내는 내 멱살을 쥐고 나를 덮치고 물어뜯었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쓰고시 화신백화점으로 갔다. 자, 거기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거기서 26회를 해고했다. 이상이 몇 살에 죽었어요? 2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얘기예요, 결국. 피로와 공포 때문에 오락거리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구버번이 현란한 현실 속에 사람들이 손 떨고 있었다. 현란을 극한 정도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옛날에 그래도 좀 날랐어요. 근데 지금 나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날개 처진 신세가 됐죠. 그래서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잡구나. 나는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외쳐봤자 결국은 옥상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떨어져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도는 이 백수의 신세. 근데 이걸 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1930년대 지식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날개는 한 인간이 예불세계로부터 단절된 개인의 암울한 일상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자의식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문명 사회에서 그 정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우울한 지식인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